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봄이 문 앞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봄은 어떤 조직이기에 이토록 치밀하게 온갖 꽃들을 불러 모으고 바람에게도 온도를 낮추라 주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봄과 같이 행복을 전달하는 조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롱테이크 조직적으로 출발합니다. 엔딩. 무슨 엔딩일까요?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개편되면서 롱테이크는 또 다음에 기약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것 같습니다. 어느 틈님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공지를 받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예,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새롭게 시작할 모양이고요. JJ킴님 아까 점심에 오셔서 저랑 식사하시고 책 사인해드렸는데 그때 또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놓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딴 데다가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날토님, 이제 아침 방송 다시 듣기로 만날게요. 맞습니다. 다시 듣기 만나면 되고요. 거기 또 책에 대한 정보들도 있을 거니까 이래 또 좋은 게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정보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달봉이님 출첵합니다. 이렇게 오셨고, 사도 요한님 간만에 출첵합니다. 전 매니저 잘 들었어요. 제가 언제 또 매니저 됐습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지금 방송도 잘 들을게요. 말로 벚꽃이다 신청곡 올려놓겠습니다. 와이로님 마지막 방송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쪽으로 가면 또 거기도 오셔서 저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봉이님, 사도요한님, JJ키님은 꼴통 수구 언니 아이패드에 팟빵을 깔았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든지 아니면 대신 얻어맞든지 하겠습니다. 벚꽃 필 때 조직적으로 롱테이크 번개하자는 것도 좋고요. 한동안 계실 테니까 모여서 벚꽃 밑에서 우리가 또 밥 같이 먹어도 좋고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야사쿠라라고 했는데요. 밤벚꽃 놀이. 그런 거 한번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리님도 오셨습니다. 예, 저도 아쉽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문광님 오셨고, 훈녀 아줌마 오셨고요. 관조님도 오셨습니다. 예, 아싸님. 마지막이란 소식을 듣고 출첵을 하시면 어떡해요? 미리미리 많이 오시면 더 좋은데. 사도 요한님. 롱테이크 첫 방송할 때 생각나네요. 전 그때 공개 방송하는 줄 알고 국민TV 달려갔는데 그냥 부스 방송에서 그 앞에 찻집에 서 있다 문종정과 전영관님 뵙고 오기는 했는데, 그러게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들, 이런 정성들이 힘이 되고 때로 참 가슴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파랑님도 오셨고요.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가 있는데, 오늘 깜찍이 김민경 님이 못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입원을,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도저히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그런 상황인데 오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방송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곁에 좀 지켜드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 같이 듣는 여러분들도 김민경님 어머니 케어하시고 일어나실 수 있게 다 같이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TV 막강 게스트. 올코트 플레이어죠. 어디에, 어느 프로에 앉혀놔도 해결 가능한. 이런, 이쯤 되면은 이거 게시판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나 안 올라옵니다. 누구라고. 이거 큰일 났네. 문희정 PD를 오늘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그 정도 나왔으면 게시판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서요. 미쳤어. 네, 올라왔네요. 설마 문하나? 훈녀 아주머님, 문하나님. 두 분 사랑합니다. 네. 빨리빨리 더 올리셔야지. 왜 저 힘들게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옛날 끌림 때 생각을 하면서 문희정 아나운서와 제가 둘이서 달콤한 인생과 회사원. 대표적인 섹시 가이들이죠. 이병헌과 소지섭. 이병헌은 짧고 소지섭은 길다. 뭐가요? 기장이에요. 기장이 이병헌은 좀 짧고 소지섭은 길고, 대신에 이병헌은 눈과 입이 크고 소지섭은 살짝 답답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화를 같이 한번,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영화 비평은 아니지만 영화 감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이제 이 음악에 맞춰서 선생님의 낭독을 듣는 것도 마지막인가요? 딴 거 하면 또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낭독에 훅 가셨잖아요. 달콤한 인생도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를 안 보셨어도 핸드폰 선전에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싹 부는 대밭을 스님과 걸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 달콤한 인생의 패러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버들잎이 이렇게 바람이 흩날리는데, 그때 이병헌의 나레이션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병헌 씨도 사실 목소리가 정말 멋있거든요. 메탈은 완벽한 금속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단언컨대. 예. 단언컨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 달콤한 인생의 시작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영화가 조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욕이 거의 안 나옵니다. 욕도 없고, 물론 뒤에 이제 강목신이 있고, 심지어는 권총신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조폭의 개념이 아닌 거의 느와르의 개념으로 봐야 될 정도로 러시아 총기상이 나와서 총을 사서 총을 쏘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본 그런 칼과 강목이 난무하는 조폭 영화하고는 달라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확실하게. 색감이요. 네. 보셨구나. 색감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경치나 어떤 배경 이런 것이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요. 낭만적이고 그래서 시적인 영화인데 그거에 비해서 회사원은 다소 좀 아쉬운 게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회사원은 회사라는 조직을 회사로 놓고 일종의 은유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소지섭만 소간지님을 모시고 그 정도밖에 못하다니. 근데 영화로 보니까 이병헌이 더 나았어요. 소지섭보다. 그 뭐라 그럴까? 소지섭은 눈이 조금 답답해서 눈빛으로 뭐를 상대한테 뭘 전달하거나 압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병헌이라는 배우가요. 네. 눈이 배우의 눈으로서 정말 최적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귀여워요, 이병헌은. 실제로 보면. 예. 실제로 만나보셨어요? 예, 꼬마고 정말 꼬마예요. 요만한 꼬마고 귀엽고. 그래서 야, 저 친구가 카메라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연기자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한 게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 꼬만데 영화에서 보면 정말 거인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큰 사람인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미디어 매체를 한번 그러니까 투과를 한다라는 게 주는 어떤 메리트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메라나 또는 마이크를 한번 통하게 되면은 왠지 정말 평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나운서인지 모르고 저를 본 사람들과 방송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건설회사 소장님일 때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 전현관의 롱테이크를 진행하는 전현관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죠. 분명히 이 좋은 목소리가 사실 평소에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이 좋은 목소리로 하셨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음악이 깔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읽으시면은 그 목소리가 좋은 걸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목소리가 된다는 거죠. 직원들한테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하죠. 야, 니들 지금 막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 자식아. 좀 요런 톤이 가끔 나오고 회의할 때는 안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윽박지르면 안 해요. 안 하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주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주변 것만. 그럼 자기가 알아들으면 그 친구는 다시는 잔소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걸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하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윽박지르면 사실은 안 되는데 가끔은 저도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 뭐 그러는 경우도 있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방송인 전형과는 확실히 훨씬 더 많은 매력을 가진, 그래서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단순히 어떤 목소리 톤이라든지 하는 말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자뻑 방송으로 돌아왔네요. 좀 심하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아한 거 어떠세요? 저는 오늘 우아한 컨셉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아하게, 영화처럼. 예, 영화처럼. 네. 회사원이 아닌 달콤한 인생으로. 영화처럼 가야죠. 근데 이제 조직의 얘기예요. 이게 제가 조직의 쓴맛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제 예고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달콤한 인생도 조폭, 조직 폭력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고, 회사원도 회사라는 것 자체는 조직이죠. 근데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좀 달콤한 인생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달콤한 인생의 가장 큰 건 서로 오해한 거예요. 러브와 니드를. 난 내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병헌은 그걸 난 널 믿고 사랑해 라고 착각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조폭은. 보스는 난 내가 필요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언제까지인가 난 내가 필요하고 넌 내가 믿는 친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병헌은 그거를
영원히 자기를 사랑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김영철 그 보스한테 권총을 겨루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절규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믿음이 깨진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굉장히 멋진 그 장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바로 쏘거나 아니면 김영철이 비굴하게 나왔으면 좀 멋이 없었을 텐데 김영철도 너무나 드라이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이었고 이병헌도 바로 쏘지 않고 총을 내립니다. 관객을 살짝 한 번 더 긴장을 시키는데 이 영화의 이제 특징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쏘려고 딱 들이댔다가 내립니다, 총을.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대사를 하면서 총을 싹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보는 사람이 안 쏘나? 뭐야 이거. 저러는 사이에 뒤에서 누가 달겨드나? 막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하고 쿵쾅쿵쾅쿵쾅 하고 있는데 몇 마디 더 하다가 갑자기 쏴버려요. 갑자기 총을 들면서 땅 하고 그냥 쏴요. 올리는 자세에서 그냥 쏴버려요. 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쏘는 거나 아니면 겨누고 있는데 누가 달겨들어서 반사적으로 쏘는 건 멋이 없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아무도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렸다가 다시 들어서 쏘는 거죠. 김영철을 2번 죽인 거예요, 어찌 보면. 총을 내렸을 때 김영철을, 보스는 안심했겠죠. 아, 이 친구가 내가 얘기한 게 먹히나 보다.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막 8만 4천까지 생각이 돌아갔을 건데 그러다가 느닷없이 쏴버리는 거죠. 심장 바로 밑으로. 거기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쏠지도 모르겠다. 아, 이거 안 쏘나? 안 쏘면 이걸 영화를 마무리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병헌이 죽고 끝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쏘더라고요. 슬펐어요. 우리도 총 맞은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보스는 이병헌이 쏜 진짜 총을 맞았는데 이병헌은 믿음이 무너진 거죠. 실제로는 먼저 총을 맞은 건 이병헌입니다. 지금 백지영이 노래한 거는 사랑이 무너진, 떠나간 사랑이 마치 총 맞은 것처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요. 그 무너져버린 믿음이라는 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나에게 실제로 준 것과 그리고 내가 상대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믿음의 크기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린 늘 그분에 있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이제 항상 서로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여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필요하다는 눈빛이었는데 사랑이라고 엔돌핀을 증가시켰다면 그대의 착각이다. 니들을 러브로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착각. 끊임없이 우리는 착각해요. 끊임없이. 난 네가 필요해. 사랑해. 널 믿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간이라는 게 안 들어있고 지금은 유행가 가사에 있듯이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아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그 보스가 젊은 애인 신민아가 등장합니다. 씨. 네. 그 치명적인 신민아가 등장을 하는데 지켜달라고 이제 챙겨봐라. 제가 딴짓 하나 확인 좀 해봐라 했는데 이병헌이 보다가 젊은 애인이 있는 걸 알았어요. 진짜 애인이 있었던 거죠. 이 여자한테. 그러면은 당장 보스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보스한테 전화를 안 하고 그 남자친구랑 신민아 남자친구를 뭐 발로 차고 막 폭행을 하죠. 그러면서 신민아한테 제안을 합니다.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보스한테 돌아가라. 돌아가면 말 안 하겠다. 근데 신민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냥 쉽게 간단히 지워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이병헌은 신민아를 사랑했다기보단 감염된 거예요. 감염이요? 예. 서로 다른 세계.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 살던 이병헌이 첼로를 연주하는 젊고 아리따운 여자. 그러니까 이병헌이 근무하는 곳은 룸사롱이죠. 이렇게 홀복을 차려입은 언니들만 보다가 양지에 있는
밤에 피는 장미가 아닌 양지에 핀 진짜 꽃을 본 거예요. 감염된 거죠. 사랑까지도 아니고 너무 다른 세계, 너무 아득한, 더군다나 보스의 여자. 그렇지만 그게 보스의 여자가 아니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자였다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따로 만나는 젊은 남자 애인을 두고 보스로부터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뭐 집도 보스가 사준 것 같아요. 딱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물질적 보상을 받고 뭘 제공할까요? 자기 몸을 제공을 하고 보스에게 어떤 보스가 갈망하는 젊음이라든지 또 보스도 암흑가의 사람이니까 그런 이렇게 음악가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그 자기가 없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건데 교환한 거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신민아는 양지에 핀 꽃이 아니라 버섯이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꽃인 척하는 버섯이었다. 버섯. 네, 그것도 독버섯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민아를 절대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냥 보스의 여자일 뿐이에요. 그럼요. 예. 예, 뭐 다른 세계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른 세계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녀의 삶의 방식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문제긴 했지만 사랑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았고 다행히도 신민아가 이병헌한테 아무런 행동을 안 해요. 추파를 던졌다거나 그러면 정말 엉망인 영화가 종점다방 미쓰리가 돼버리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품격을 지키고 갑니다. 영화가. 신민아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병헌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라만 봅니다. 바라만. 첼로. 해필이면 왜 첼로였을까? 첼로가 좀 자세가 에로틱해요. 아,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네, 끼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고 그 장면에 또 나옵니다. 녹음을 하고 하는데 이병헌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엔지니어실에 이렇게 앉아서 방음창을 통해서 신민아를 바라보죠. 그때 이제 로망스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에로틱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아련한 거죠. 이병헌이 바라보는 신민아는 저 머나먼 세계에 있는 첼로 연주자이면서 아름답고 젊고 보스의 여자이고 치명적인 도저히 뭐라 그럴까요? 치료가 안 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회사원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좀 엉뚱하게 이렇게 나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우셨나 봐요. 네, 하나는 이렇게 느와르이면서도 한국적 정서가 들어있고 멋지게 끌고 가는데 끝까지 손을 못 놓게 만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쪽 건 완전히 이건 게임도 아니고 뭐 한 30명하고 혼자 방탄조끼 입고 들어가서 싸워서 다 죽이는 이런 거의 게임 캐릭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회사원은 좀 아니다. 한 100만 들었대요. 그래도 회사원도. 네. 소간지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정말 더 재밌네요. 소지섭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소지섭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지섭한테 한마디 한 거는 소지섭의 허우대는 멋있게 지루했다.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지루할지언정 그 허우대를 보고 싶네요. 네, 멋있게 지루했다.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친구가 회사원이 멋진 영화라 하거든. 소지섭의 팬이냐고 맞장구 쳐주는 게 우정을 지키는 길이다. 거기다 대고 너는 그걸 영화라고 봤니? 난 네 신미안이 의심스러워. 이렇게 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너 소지섭 팬이구나. 이쯤 해주는 게 이제 우정을 지키는 길이죠. 예.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두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의 차이, 느낌의 차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긴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제목과 내용도
서로 땡기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반대의 개념을 가져가든지 제목을 보고 하고 내용을 보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서로 반대쪽 길항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 길항이라는 건 서로 간섭도 하면서 서로 대척점에서 땡기고 있는 걸 길항이라고 그래요. 길항한다는 말을 쓰는데 글도 그런데 하물며 영화야. 막 내 눈앞에서 지금 막 총알이 날아가고 막 피가 튀고 뭐 이러는데 그 러시아 총기상 하나는 이병헌이 쏜 총에 맞아서 이렇게 머리가 반이 날아간 채로 죽어요. 그런 모습까지 막 다 나오고 굉장히 참혹한 장면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낭만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묻힙니다. 그냥.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멋있는 영화였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심장님이 문 하나가 오시니 마지막의 아쉬움이 녹아내려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올라왔고요. 나머진 다 아쉬워하시네요. 예, 나머지 댓글들은 다 우리 전현관의 롱테이크가 막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텐메이커님이 해고는 살인이다. 매년 1100만 명 해고, 부도, 폐업, 고통의 일상화. 실연, 이혼의 고통도 매우 크죠. 이혼년 11만 쌍 고통. 예, 맞습니다. 그 얘기 하자 그러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전현관의 롱테이크는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님이 오늘은 여친인 울진경래 어머님 생신이십니다.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예, 저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비니님, 문중전님은 형광등 만개의 아우라로 그냥 봐도 빛이 나십니다. 아닙니다. 직접 보러 방송국에 놀러 가봐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안 갖고 오시면은 눈부셔서 못 쳐다봅니다. 아우, 쌤까지 왜 이러세요? 네, 선글라스 꼭 지참하시기를. 아닙니다. 요 앞에서 그 왜 우리 3D 영화 보면 편광안경 하죠? 그래서 선글라스 임대 사업이라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 유도조아님이요. 그 토요일날 정기총회 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가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문중전님이 중전마마가 예전엔 참 인형 같은 미모였는데 유유. 지금은 이제 좀 뭘까요? 저 완전 충격 먹었어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분이 말씀하신 미모라는 건 그냥 미모고 지금은 농염. 농염이죠, 농염. 정말 무르익은. 수습 안 되시죠? 네. 네. 세숲길 정화님이 서울 강서 양천 지역에 모임 공지 올리셨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국민 카페로 모여주세요 하셨습니다. 세숲길 정화님 강서 양천 쪽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이렇습니다. 이제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확인들 하시고 3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국민 카페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태맘님, 문중전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좋다 하셨는데, 지난번에 똑똑한 12시 출연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반차를 내고 오후에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제 책상 위에 선물과 함께 이렇게 손편지를 써놓고 가셨는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경태맘님, 저 집에서 그 똑똑한 12시 다 들었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손편지 워낙 좋아하는 거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도 너무 감사했지만 놓고 가신 선물이 뭐였냐면 우산이었어요. 그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작은 우산이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꼭 필요한데도 막상 사려고 하면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가 약 올라서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누군가가 주면 정말 반갑고 유용한. 제가 최근에 그런 우산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그걸 딱 놓고 가신 거예요. 저런. 제가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경태맘님, 제가 우산을 볼 때마다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군다나 손편지까지 쓰셨구나. 네, 진짜 감동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는 손만두를 좋아합니다. 예? 오케이 마리님이
소간지가 군대 갔을 때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인식표에 번호 붙이고 군복 입혀놓으면 소간지 아니라 소간지 할아버지도 소용없습니다. 다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집에서요. 네.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화장 안 하고 머리에 머리띠하고 여자들은 다 알 거예요. 머리 이렇게 찔끔 묶고 있으면은 뭐 아까 형광등 몇 개라고요? 형광등 수백 개를 켜놔도 빛이 안 나요. 문희정 하나가 그렇게 이제 집에서 추리닝에 그냥 대충 머리 묶고 이렇게 있으면 형광등 10만 개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형광등 네. 10만 개를 켜도 제가 빛이 안 난다고요. 99만 개 정도의 아우라는데도 10만 아니, 개는 아우라 없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전 솔직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대하시고 오셔가지고 실망하고 영영 발길 끊으실까 무섭습니다. 예. 네, 뭐 실망은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예.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게요. 여기 불쏘시개님이 지난주 방송 한 주 쉬었는데 막방이라니요. 다가올 개편에 또 누군가는 잠시일지 오래일지는 알 수 없지만 미루겠구나 생각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김민경님 어머니께서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게요. 아내분하고 동명이시라고. 예. 지금 별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 보기가 좀 그래서 그 연락만 받고 좀 전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 나이를 좀 들어간다는 게 서글플 때가요. 내 육체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부모님이 그만큼 연로해지신다는 의미잖아요. 주변에 그 소식들이 이제 이렇게 들려오죠. 정말로요. 네. 그리고 저도 그때거든요,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네, 부모님 네. 모시고 계속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슬프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네, 스누피님이 또 저도 출첵합니다. 예, 스누피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그 조성석 왔을 때 지하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분이라 그냥 저 아시느냐고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서로 헤어졌는데 이렇게 또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뵌 적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선생님 이제는 방송인 전용관의 어떤 역할을 받아들이시고 먼저 인사를 하시면은 그냥 반갑게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도 요한님이 또 네. 올려주셨네요. 경기 서남부 지역 광명, 시흥,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수원, 화성, 오산, 평택 11개 지역 해서 이것도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요거는 경기 서남부는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누피님이 제가 뭐 수습 안 되니까 말 돌린다 그러셨는데 뭐 수습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저 원래 이러고 삽니다 그냥. 핑플리 이건 뭐죠? 순간 농약이라 들었습니다. 뭐죠 이건? 예. 농약보단 농염이 그래도 아까 여기 또 딴 거 올라왔었죠.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아 그거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모욕감이 아니고 목욕값을 줬어. 몇백 원 덜 줬다고까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 멋진 영화를 가지고 너무 농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 이 영화가 발단이 되는 건 물론 그 신민아로부터 넘어온 바이러스 감염이 문제였지만 진짜 이병헌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도 죽게 되는 거는 뭘까요? 믿음이 깨진 거죠. 착각이었을 수 있지만 이병헌은 순진한 친구였어요. 어찌 보면 조폭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언제든지 보스가 나를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뭐 묻었다가 끝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널 믿는다라고 어쩌면 또 조폭이 그만큼 믿음을 주는 기술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믿게 만드는. 근데 왜 저는 선생님이 분명히 조폭이라고 그 특정 네.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저는 그게 굉장히 일반화돼서 들릴까요? 이래서 우리가 이게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렇게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영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저는 왜 그게 일반화해서 들릴까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제가 제대로 한 거예요? 빙고. 네, 아니,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조직생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마 본인도 몇 번을 들었고, 그리고 본인도 어느새 후배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걸 겁니다. 제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 그럼요. 조직에서 네가 필요 없어지면 넌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 본인도 들었고 어느새 본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되뇌이는 그 말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렸지만 그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네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단지 지금 거래일 뿐이고 계약일 뿐이다. 분명히 그걸 인정을 해라. 회사에서 말하는 비전은 회사의 비전이지 네 비전이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주입당한 거지 그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뭐 회사 생활을 시니컬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구분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병헌처럼 이렇게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처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네 하고 보스에게 총을 겨누게 됩니다. 보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비극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완충지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쌤, 그 완충지대요. 네. 완충지대의 필요성이 유독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회사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가끔씩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를 뿐이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래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 때가 있거든요. 있죠. 예, 아니 저도 느껴서 나한테 완충지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예, 다른 여러 공간일 가지가 수도 있어요. 있고. 예, 근데 반드시 그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두 가지로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일에 매여서 회사에 매달려서 하는 워커홀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워커홀릭이 아닌데 완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둘 다 위험합니다. 저는 두 가지 케이스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뭔가요? 정말 심각한 상태인가요? 심각하죠. 심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힘을 내는 것도 있으니까 시달리고 있으면 위험해요. 근데 시달린다는 생각을 들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그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위험하지도 않고 나름 힘이 들고 집에 가서 끙끙 앓더라도 또 해내고 뭔가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 완충지대나 완충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끝에 완충할 사람. 저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필요해요. 그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개 구원합니다. 자, 저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 선생님이 대신 구원해 주세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면 될까요? 도미네이저 스타일이면 좋겠고요. 도매니저.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향수도 좀 알고 안입고딸 오드 아드리앙 이렇게 얘기하면 안입고딸 그러면 향수 뭐 있다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 아이, 응? 그런 남자는 근데 없지 않나요? 퍼퓸. 퍼퓸 쓰세요? 뭐 이렇게 할 줄 아니, 알아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잘하는 남자는 좀 별로예요. 재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도매니저 같은 스타일이 딱 맞아요. 정말 좋아해요. 그건 없어요. 그 도매니저의 캐릭터는 제가 봐서는 남자 한 30명과 여자 70명이 모여서 의견 수렴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긴다. 비니님이 일단 한샘을 끊으라고. 저 지금 빙고 할 뻔했어요. 어떡하죠? 이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한샘을 먼저 끊어야 되나요? 왜 그러세요? 한쌤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유쾌하고 정말 시원해요. 중요한 건 예. 저희 한샘까지 다 같이 받아줄 수 있는 도매니저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녀는 저에게서 절대 끊어져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사이예요? 예. 아니, 일단 한쌤이 저를 너무 그렇게 좋아해요. 예. 좋죠, 뭐, 서로. 아, 서로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아, 서로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받기만 해서 뭐 되나?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 예. 아. 뭔가 서로 맞는 게 있고, 촉이 닿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방송도 그 죽이 잘 맞잖아요. 너무 잘 맞죠. 네. 예. 그게 신기하죠. 그냥 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말이 나오면,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거를 받아주잖아요. 그게 그러면 의도하고 생각하고 문장으로 써보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리액션이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순발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뇌에서 한번 돌아간 거거든요. 뭐가 돌아갔을까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촉이 돌은 거예요. 그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부류가. 일정 부분이.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약간 애교로 표현을 하고 한 사람은 다소 시니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과와 고양이과인 거예요. 두 네. 사람은. 저는 강아지과. 네, 강아지과고 한쌤은 고양이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고양이가 개에 비해서 다정하지 않다?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저 가끔 그 한쌤의 한쌤 특유의 애교가 있어요. 저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아우, 저는 그 혀 짧은 소리가 그렇게 귀여워요. 문화나 하는 게 너무 귀여워. 문화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권상우 나왔던 영화 통증에서 권상우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 하 짧지 않아. 권상우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럼 한샘 같은 남자도 괜찮겠네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도매니저라니까요. 남자가 한샘 같으면 그건 그닥 매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샘은 한샘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그 독특한 비교 불가능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복제나 유사품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무심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스타일. 예. 너무 어려워요, 그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없어요. 자, 제가 자꾸 이병헌 얘기만 해서 소관지가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왜 빨간 비대 쓰는 정당 있죠?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빨간 비대당이. 빨간 비대당이요? 네, 빨간 비대당인데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서는 선행이 악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일상적인 업무고 거기서 왜 내가 쟤를 죽여야 되지? 얘를 살려주면 안 될까? 얘는 한번 일을 시킨 다음에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불쌍해서 제거를 못하고 물론 이제 그게 영화의 문제가 돼요. 처음에 알바로 고용한 학생, 알바로 고용한 킬러를 제거해버렸어야 되는데 소지섭이 얘를 살려둡니다. 네, 제국의 아이들의 동준이죠. 또 아이돌 맞습니다. 그 똘망똘망한 친구가 나오는데. 똘망똘망한 친구. 예. 이 친구 살려두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그 엄마가 이미연인데 소지섭은 이미연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대신 죽겠다든지 뭐 이렇게 신파로 가버리는 너무 느닷없는 배신과 신파가 이렇게 엮여서 좀 재미가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빔밥에 왜 너무 덜 익은 계란을 얹어준. 그래서 비비고 나니까 비린내가 나고 뒷맛이 느끼한 그런 비빔밥이 돼버렸는데 빨간 비대당. 빨간 비대당. 네. 예. 아니 이놈의 조직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일만 해야 돼. 사람을 죽여야 되는 데니까. 물론 그렇다고 빨간 비대당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무지 이건 하는 소리마다 듣는 얘기마다 속 뒤집어질. 어찌 보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언행이, 그들의 정책이 참 나쁘다. 정치인이라면 조금 더 넓게 그늘을 줄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늘을 줄이는데 힘을 써야지 햇빛 쪽에만 계속 햇빛을 몰아놓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피겠다고 하면
왠지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건 빨간 비대당의 논리겠구나. 저기는 선이 아니고 악이 곧 선이고 선은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이히만이 얘기했듯이 악의 네. 평범성.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회사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그 인사 담당자도 그냥 평범한 가장이고 자기 업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줘야 인건비를 줄래야 내가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나도 이 자리에 버티고 있을까.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조직원으로서의 논리고 월급쟁이로서의 논리인데 그 사람의 그 논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해고는 살인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평범한 악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악은 평범성을 가진다. 이거 갖고는 이 영화가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빨간 비대당이기 때문에. 빨간 비대당이라서 평범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완전히 뒤집어진.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제가 표현을 한 거는 루시퍼가 운영하는 회사다. 악마가 운영하는 회사다, 이건. 근데요. 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한 무리가 모여서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고 왠지 우리 삶과는 동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 삶 안에도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평범하게 저지르는 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말하는 악의 평범성인데 우리는 사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평범한 악은 없다. 그렇죠. 예. 이걸 마음에 새겨둬야 악의 평범성을 자꾸 얘기하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야, 누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는 도처에 있어. 악마는 언제나 나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그 소소한 잘못일 수도 있고 큰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평범한 악은 없다. 악이란 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살인이라든지 이렇게 뭐 거대한 어떤 잘못들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요 가장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들 중에서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경비 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저한테는 되게 깍듯하게 하시던 분이 그런 분들한테 되게 함부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가서 사람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한테는 굽신굽신 웃으면서 그렇게 좋으시던 분이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함부로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깨졌거든요. 저희 뭐 건물에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시고 경비하시는 아저씨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을 뵈면은 저희 부모님 같으세요. 실제로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정말 엄마처럼 또는 아빠처럼 이렇게 대하면은 조금 놀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실은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항상 뵈면 저희 부모님 뵙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찌릿찌릿하죠. 그럼요. 예. 저희 아버지가 상가에서 경비를 하실 때 가끔씩 이렇게 빵이나 뭐 이런 거 먹을 거, 뭐 이런 것들 상가에서 좀 주시면 얻어오고 그러셨거든요. 갖고 오시면은, 저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가 빵을 못 사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예.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이다. 저희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뭐가 있으면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해주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물기를 갖고 사는 게 좋아요. 인생 자체를. 잠깐 제가 자랑질을 자뻑을 하나 하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때는 1987년이죠. 87년 여름쯤이었는데 식당에서 제가 신입사원 때요. 입사 1년 차. 이렇게 도시락 아줌마가 도시락을 사무실로 배달을 해주는. 그래서 컵라면하고 양은 도시락하고 반찬 2-3개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모여서 먹는 그런 배달 도시락을 먹을 때였어요. 근데
컵라면 이렇게 해서 컵라면을 좀 건져 먹고 이제 뭐 밥 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양은 도시락에다가 컵라면을 부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먹자 그랬어요. 반대로 먹자.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설거지가 힘들어요. 설거지하기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야 컵라면에다가 이렇게 밥 해도 그닥 불편하지 않은데 물론 이제 그러면은 컵라면 밑에 그 스프 가루 때문에 조금 먹기는 불편해요. 국물만 쭉 이렇게 따라서 도시락에 비벼 먹으면 훨씬 먹기가 개운한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야 여기다 이렇게 엎어서 먹자. 아줌마 불편하잖아 설거지할 때. 그때 제 사수가 너 같은 놈이 있구나라고 했었어요. 87년도에. 그 27년 전 얘기인데. 멋있다. 개념 전형관. 그 사수를 지금도 만나고. 그 제 사수가 저보다 4살 많아요. 근데 그 사수가 지금도 저 취직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저는 그 회사 몇 년 다녔나? 4년 다녔어요. 네. 4년 다니고 그만뒀으니까 4년 중에 1년 반 만나고는 못 만났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번씩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얼굴을 봤는데 지금도 내가 그만뒀다고 이래 됐다 그랬더니 사방에 알아보고 연락하고 오늘도 카톡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왔느냐. 너무 저도 고마운데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딱 이런 사람. 그러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줘서가 아니라요. 네, 그러면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정말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남긴다는 거죠. 오래도록. 예. 여러분들도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면 공깃밥에다가 국물 따르지 말고 라면 끓인 냄비에 밥을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설거지하는 분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십사. 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회사원 얘기를 마무리를 드리면은 그 지금 평범성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역시나 계속 제가 흉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회사라는 조직이라는 회사원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은유로서 갖다 쓴 거예요. 킬러 집단인데 그렇지만 좀 어설펐다. 코스프레 자체가 좀 어설프고 그 극중 인물들의 인과관계도 좀 느슨하고 느닷없고 이면의 죽음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좀 접착성이 떨어지는 이렇게 갖다 하나씩 덧붙이고 꿰매고 한 자리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천의 무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봉제선이 없는 네. 하늘의 옷. 그런 옷이어야 네. 되는데 이건 너무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나마 접착제도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식감이 자꾸 보이고 이런 영화에서 좀 마음이 아팠고 보는 동안 살짝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회사원이 멋진 영화라 하거든 소지섭 팬이냐고 맞장구 쳐주는 게 우정을 지키는 길이겠다. 이렇게 회사원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시 이제 달콤한 인생의 대미로 넘어오겠습니다. 달콤한 인생이 흔히 말하는 그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게서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이병헌이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도 또다시 이병헌이 그 미스캐스팅에 해당하는 에릭 달콤한 인생의 오게티라 그러면 에릭 캐스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에릭이 총을 쐈을 때 이병헌이 쓰러지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제 다시 또 요 낭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고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서. 네. 달콤한 꿈을 꾸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 비터스위트입니다. 달콤 씁쓸, 달콤 쌉싸름, 씁쓸해한. 영문 제목을 참 잘 졌어요. 달콤한 꿈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렇게 바람에 버들잎이 촥 날리는 모습이었는데 끝날 때는 이병헌이 쓰러지고 그 실내에서 키우는 벤자민이죠. 벤자민의 이파리가 이병헌의 눈 위로 이렇게 하나씩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영화는 이제 끝이 나고 장면이 싹 바뀌면서 이병헌이 이렇게 유리창, 그러니까 밖은 밤이니까 어둡겠죠. 그래서 유리창을 보면서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그건 뭘까요? 욕망 아닐까요? 욕망과 싸우고 있는. 그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달콤한 꿈이요. 네. 근데 선생님, 네. 그 꿈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안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는 훨씬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지만 제가 오늘 계속 지속 시간 아니면 언제까지라는 말을 안 했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속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속된다고 해도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참 간사해서요. 보온력. 그게 인간이 가진 보온력이에요. 따뜻함을 받았으면 내가 성능 좋은 보온밥솥이면 오랫동안 그 온기를 간직할 수 있는데 내가 성능이 떨어지면 그 온기를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금방 식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도 열고 나한테 온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도 그 온기를 내가 오래 간직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져나가고 바꿔나가면 행복의 시간이 길어지겠죠. 우리가 꿈을 이룬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온다고 행복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와서 행복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오면 행복한 건 맞죠. 꿈꾸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속할 시간이 짧을 것과 그 이후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욕망 이후의 것. 예전에 되게 힘들던 시기에 정말 가슴에 와닿은 소설 한 편이 있었어요. 구운몽이요. 저는 구운몽만큼 시니컬한 소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참 희한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네. 설사 한낮에 달콤한 꿈일지언정 그 꿈을 꾸기 전에 나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꿈 자체를 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유만으로 두려워하거나 꾸기 싫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성진이죠. 그 구운몽에 나오는 게 성진인데 네. 성진이 스승이 지팡이로 툭툭 쳐서 깨워요. 탁 꿈에서 깨는 거죠. 기억합니다. 성진은 그 꿈을 다 기억해요. 팔선녀와 굉장히 행복했던. 사실은 굉장히 야합니다. 구운몽이. 야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지 않은 사람하고 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걸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이뤘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꿈 이후는 사실 그 이후에 생각해도 되거든요. 네.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꿈을 꾸는 당시에는 만끽하시면서 그냥 행복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똑같이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컷 먹자고요. 네, 있을 땐 먹어야 돼요. 아끼면 쉬고 씻고 맛 없어집니다. 그래서 꿈이건 무엇이건 욕망이건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꼭 쥐어보고 놓치면 그때 또 고민하면 됩니다. 미리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롱테이크를 꼭 쥐고 몇 달을 보내왔는데요. 한 3일을 소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1시간 반 때문에 한 3일 소비를 영화 2편을 보고 감상평 하나씩 쓰고 또 나름대로 멘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떤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2, 3일씩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로써 대미를 장식하고 여러분과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끝나고는 이제 제가 아침에 하는 행복한 책 읽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이니까 본방사수 해달라는 말씀 드리긴 좀 미안하고요. 그래서 다시 듣기 게시판에서 제가 게스트 모시고 나눴던 얘기나 책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그때그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